개발관리로는 몇 개 나오든 상관없이 다 맞으셔야죠. 다 맞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풀다 보면 안 틀려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국태가 요 책 갖고 수업하는 내용 정리가 이번 주로 끝나죠. 그럼 이 책은 버리고 안 보는 게 아니고, 이 책을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서도 계속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고 나서 틀린 문제 복습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그거 말고 따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책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책을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과목들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좀 덜 신경 쓰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민법을 시험 보니까 매번 한 70점씩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민법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개론이 40점대에서 점수가 죽어도 안 올란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개론에 매진하는 거죠. 그리고 1차는 어느 정도 점수가 됐다. 그러면 2차 공부하셔야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2개잖아요. 24문제 나오지만 과목이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지적법하고 등기법. 그럼 지적법은 공부해야 하네요. 하죠. 거기서 맞아야 되니까. 등기법은? 등기법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24개 다 맞을 걸 목표로 공부하시네. 그럼 더 좋고. 등기법은 잘 안 하시죠. 왜냐면 어차피 해도 어려우니까. 그럼 누구 열심히 해야 돼요? 지적법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안 틀리셔야 돼. 안 틀리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학교론 같은 경우엔 남은 기간 동안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그럼 몇 개 더 맞아요? 더 맞을 게 없어. 지금 실력에서 더 안 늘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해봐야. 그러면 나머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안 틀려야 되는 부분들 있죠. 총론, 수요공급 이론, 시장론, 정책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개발관리론. 이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 틀리면 붙어요. 거기서 안 틀리면. 투자론, 금융론, 간평은 어차피 틀릴 거 예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틀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얘기한 안 틀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자꾸 틀린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위주로 붙잡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중개사법이요. 보니까 저기 1회 시험 본 거 보니까 95점 맞으신 분 계시던데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디서 점수를 확보하실 거야? 공법에서 40점, 50점 맞는데 그거 어디서 메꿔 넣을 거예요? 뭐 세법에서? 공시법에서? 걔네들도 제목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디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에서 공법에 몇 점을 밀어줘야 돼? 20점 이상 밀어줘야죠. 그러면 8, 90점 나와야지. 그래야 밀어넣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잖아요. 60점 평균을 맞으려면 공법에서 잘 맞아봐야 나는 45점, 50점 맞는다. 그럼 몇 점 이상 밀어줘야 15점 이상 밀어줘야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세법은 본전치기만 한다 치고 그럼 나머지 점수 부족한 건 어디서 넣어야 돼요? 중개사법.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누구 연락에 파는 거예요? 중개사법 하시는 거야. 공법은 어차피 해도 몇 점밖에 안 나오니까 40점, 45점, 50점. 그러니까 공법은 50점 맞으면 붙어요. 우리 시험은. 어차피 중개사법은 70점 이상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근데 시험 보고 오면 뭐라 그래?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몇 점 맞으셨는데? 50점. 그럼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개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몇 점 맞으셨는데? 57.5.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야. 모의고사 볼 때는. 개론은 맨날 50점 맞았는데? 그러면 57.5 맞으면 3개나 더 맞은 거잖아요. 그럼 개론은 잘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민법. 원래 민법은 몇 점 맞기로 했었던 거예요? 70점 맞기로 한 건데 62.5가 안 나온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평균 이렇게 보면 학개론은 60, 뭐 예를 들면 학개론은 뭐 60점 나왔고 민법은 57.5가 나왔다. 그럼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 네? 학교 떨어진 그래? 개론 때문에 떨어진 민법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민법. 거꾸로 민법은 60점 나왔고 개론은 57.5점 나왔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민법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개론은 어차피 몇 점 맞기로 한 거예요? 50점. 그럼 57.5점이나 맞았으면 잘 본 거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민법 때문에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민법 때문에 떨어져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60점 못 맞는 건 다 누구 책임이요? 네, 민 교수님 책임이야.
74페이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만약에 민법 때문에 떨어질 일 없고 개론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개론만 가르쳐야 돼요. 일주일에 개론 수업 3번씩 하고 주말에 또 개론하고 특강 맨날 때리고 이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정신병 걸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민법은 여러 번 해도 괜찮잖아요. 별 부담이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개론도 막 계산문제 특강도 하고 이랬어요.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계산문제만 풀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정신병 온다니까. 그러니까 개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0점 정도만 맞게 하시고 민법이 조금 더 쉬우니까 민법 하세요. 만약에 반대인 분들 있죠. 나는 민법이 죽어도 안 된다는 분들.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50점 맞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개론에서 조금 더 하시면 돼요. 74페이지 갑니다. 개발 방식의 유형. 얘는 다른 거 없죠. 표로 하나 정리해드린 거 개념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은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머리 글자 따서 수, 개, 보, 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노후와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그럼 이걸 빼기로 기억하셔서 빼기 재개발이 누구? 수복.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새로운 시설을 추가, 첨가하는 걸 더하기로 표시해서 더하기 재개발이 개량. 그 다음 아직 노후화나 불량화 생태가 생긴 건 아닌데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소극적인 걸 소극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전. 그 다음 새로운 시설로 완전히 대체하는 가장 적극적 형태를 적극 재개발, 그래서 철거. 외우실 때는 수, 개, 보, 철, 빼기, 더하기, 소극, 적극. 그래서 나와 있는 문장에서 빼기라고 돼 있는지 더하기로 돼 있는지 소극, 적극을 찾아내서 골라내시면 되죠. 나오는 거니까 구별하시고. 그다음 용지 취득 방식, 분류는 의미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가장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몇 단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걸 단순 개발 방식. 그래서 얘는 개발 전후에 권리 변화가 없다고 해서 권리 불변. 그 다음에 택지를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소유자한테 되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안 돌려주죠. 그 간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되는 걸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돈 주고 사도 되죠. 매수 수용. 그럼 팔았으니까 내 권리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결합된 거. 매수와 환지 방식이 결합된 형태.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은 원래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개발 신탁, 컨소시엄 여기까지를 보통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등가 경영 방식을 그냥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자기 땅을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이걸 자체 개발 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럼 개발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 능력이 있다면 자체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위험을 혼자 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랑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주 공동사업 방식. 근데 그걸 4가지로 나눈 이유는 공사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대로 개념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완성된 건물을 물건으로 공사비로 지급했다. 그럼 얘는 공사비 대물면제형. 일단 분양을 해서 나온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다.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식처럼 공사를 한 사람한테 수수료 형태로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형.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지주 공동사업 방식에 들어가는 사업 수탁형하고 그 밑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이 탁자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는 뭐다?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만 맡긴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이전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명의는 누구예요? 소유권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 거. 그럼 돈도 누가 돼야 돼? 토지 소유자가. 그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기 땅 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그냥 뭐만 주는 게 위탁 수수료만 주는 게 사업 위탁 방식이라면, 토지개발 신탁은 1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를 아예 신탁회사한테 맡겨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의 이전이 나타난다?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납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신탁회사니까 이제는 이 땅 누구 거 된 거예요? 신탁회사 된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 명의도 누구 거로? 신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고, 돈도 신탁회사가 돼야 돼요. 그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기본적으로는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발 사업이 다 끝났으면 원래 땅 누구 거였으니까 토지 소유자 거였고 건물 토지 소유자가 지어달라고 한 거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해주는 형태가 되는 게 신탁인 거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그냥 위에 있었던 공사비 대물명제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축 비용을 대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완성된 건물을 토지 가격과 건축 비용의 비율에 맞게 등가, 나눠 가졌다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 컨소시엄은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여러 개의 법인이 참여하는 형태가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개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346번 346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민간 개발 방식을 묻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풀으려면 민간 개발 방식의 네 가지 종류인 누가 생각나야 돼요.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신탁, 컨소시엄. 아, 이걸 물었겠구나라가 일단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 안 나도 아무 상관없어. 왜? 문제 지문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분류는 안 해오셔도 돼요. 개념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럼 1번에서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 혼자 개발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걸 분산하려면 둘이 공동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던져놓고 걱정되잖아요. 틀릴까봐. 그러니까 4번에다 뭐라고 그랬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둘이 공동으로 하니까 위험을 서로 분산시킨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4번은 맞았고. 출제자는 이렇게까지 내준다니까요. 걱정되니까.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여러 법인이 참여하니까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준용 반드시 필요할 테고 3번에 있는 위탁 방식하고 5번에 있는 토지 신탁은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사업 위탁형은 5번에 있는 거, 아니 3번에 있는 거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만 의뢰한 거죠. 그리고 개발업자는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형태고 5번은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해서 그 수익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해주는 형태라고 그랬죠.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물어보니까 틀리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개발 방식 중에 하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자금 도입이라고 해서 PFI라는 거 설명한 거 있죠. 그래서 얘는 그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347번부터 350번까지 가로 안에 들어갈 BTO, BTL, BOT, BO 방식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그거 아무리 연락에 외워봐야 문제 푸는데 별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를 물어보니까 한글로 돼 있는 거에서 뭐만 찾으시면 돼? 영어 약자만 찾으시면 돼요. 영어 약자만. 그래서 만약에 한글로 민간 자금으로 민간 부분이 개발했다 이런 말 나오면 B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B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개발된 물건을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해 준다 이런 말 들어가면 T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렇게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해 주고 이 건물을 지은 민간에서 이걸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럼 이건 오퍼레이트에 O자를 넣고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지 않고 민간이 이걸 여전히 소유한다 이러면 오운에 O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T랑 O는 절대 같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T는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고 오운의 O는 민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거니까 이게 동시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T랑 같이 오는 O는 무조건 누구요? 민간이 운영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 다음 마지막 L은 민간이 운영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거 운영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이걸 정부한테 임대해주고 있을 때를 L로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영어 약자들 조합해갖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 나오는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그 표에 있는 것 중에서 BTO하고 BTL을 구별하는 거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해서 그걸 소유권 정부한테 이전해주고 운영권까지 받았는데 직접 운영하는 BTO하고 이걸 정부한테 임대해주는 BTL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이 되니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어떤 거로 가는 거고 BTO. 그 다음에 이걸 정부한테 임대해주는 건 내가 직접 운영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임대 수익이라도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BTL.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서는 주로 BTO,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는 주로 BTL 방식이 쓰입니다. 그런 것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는 351번에 있는 것처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요. 1번은 주체 문제인데 항상 뭐가 됐든 주체 나오면 세 가지로 기억하시랬죠? 제1섹터가 정부, 제2섹터가 민간, 제3섹터가 정부와 민간의 결합 형태. 그럼 1번에서 뒤에 설명 봐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둘이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2섹터가 아니라 3섹터 개발이 되는 거고 이걸 굳이 이름 붙인다면 민관 공동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다 틀린 거고 2번 BTL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다 안 나와요. 뒤에 한글을 읽어요. 한글.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했다. B로 표시한다는 거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에 수익을 냈다. 그럼 소유권 넘긴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O, 오퍼레이트의 O.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 시설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했다. 그럼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게 T잖아요. 그럼 그걸 연결하면 뭐가 돼? B, O, T. 이렇게 답 내라는 거죠. 2번 그래서 됐고 3번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B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 이걸 T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해주고 수익 내고 있대요. L. 그럼 얘는 BT, L. 4번 시설의 준공 B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기소 T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O. 그럼 연결하면 BTO.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5번 시설의 준공 B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럼 소유권 정부한테 이전 안 했으니까 T가 아니라 뭐예요? O.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민간이 운영도 합니다. O. 그럼 얘는 B, O, O.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거에서 영어 약자 한글로 돼 있는 거에서 영어 약자 찾으셔서 연결하면 돼요. 그게 답이요. 8번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순서 외우시랬죠? 시장 분석에서 시작해서 경제성 분석으로 이어지고 시장 분석은 다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경제성 분석은 다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의 순서로 간다고 그랬죠. 순서를 외우시라고 한 이유는 포함관계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분석이 먼저 하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공부하시랬던 건 그 내용에서 각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서 구분하시랬죠. 구분. 특히 누구?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개념 구별하시랬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세 가지 다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는 똑같아요. 수요 공급을 분석했다라는 거 가지고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구별할 때 뭘 가지고 하셔라? 분석의 대상. 그래서 분석 대상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시장 분석. 그 중에서 개발된 내 것만 분석하고 있다. 시장성 분석으로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각각의 분석 기법들.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은 옆에서 설명할 경제기반 분석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세분화와 차별화라는 방법 쓴다고 그랬죠. 구별하실 때는 세수하시랬습니다. 세수. 그 세분화는 수요자를 유형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차별화는 제품 자체를 구분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과거는 별로 분석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흡수율 분석이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얼만큼 수익이 날지를 예측해 보는 거고, 그걸 토대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두고 투자 분석이라 불렀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투자 분석 기법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표 보시고 공부할 거 순서 1번에 나와 있는 분석의 내용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 구체적인 기법들 정리 잘 하시면 되죠. 그 다음 그 옆에 77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입지계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입지계수 구하는 건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 기반 승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 그 경제 기반 승수 구한 걸 가지고 기반 분석할 줄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처음에 있는 355부터 357까지는 입지계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 358은 경제기반 승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 359는 경제기반 분석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럼 355. 특정 지역 산업의 전국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특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값은 입지계수. 우리가 LQ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356번 입지계수를 구하면 판단은 딱 하나만 합니다.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이걸 무슨 산업? 기반산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LQ값 구할 때 위로 들어갔던 그 산업의 비율을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기반 비율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이걸 비기반 산업으로 보면 되죠. 357번 다음 지역에서 A지역 부동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해보렵니다. 뭘 구하래요? A지역 부동산업의 입지계수. LQ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업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전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분의 A지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전국의 부동산업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신다? 전국에서 전 산업에 대한 일정한 값. 여기서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산업생산액. 그럼 걔 산업생산액, 전국에 대한 전체 산업에 대한 산업생산액 900으로 주어졌죠. 900. 어디에 있어요? 전국 값이 어디에 있고 맨 오른쪽에 있고 그 중에서 전체 산업에 대한 값이 맨 밑에 있잖아요. 맨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얼마? 900. 그래서 이거 식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틀린다고 그랬어? 값을 못 찾아서. 그 다음에 전국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값은 맨 왼쪽에 있잖아요. 맨 위에, 맨 위에. 맨 오른쪽 맨 위에. 그래서 얼마? 500. 그 다음에 A지역에서 전체 산업에 대한 값은 맨 밑에 있죠? 300. 부동산업에 대한 값은 100. 그럼 이거 비율 구하고 이거 비율 구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분하시고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밑으로.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위로. 그럼 얘는 3으로 약분되니까 5분의 3. 그럼 얘는 0.6 나오죠. 그럼 이게 뭘 구한 거고? 입지계수 구한 거고. 입지계수는 누구랑만 비교한다? 1과. 1보다 작으니까 이 산업은 이 지역에서 무슨 게 산업이에요? 비기반 산업.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기반 산업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358번 경제기반 승수는 비기반 산업 비율과 역수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기반 승수 구하는 식 요약집에다 세 가지 써놨었죠. 델타 B분의 델타 T, 1-N분의 1 또는 B분의 1. 1-N에서 N이 뭐였어요? 비기반 산업의 비율. 그러면 얘는 비기반 산업 비율과 역수관계가 아니라 1-비기반 산업 비율의 역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1- 비기반 산업 비율. 기반 산업 비율이죠. 그래서 B분의 1 할 때 그 B가 누구였어요? 기반 산업 비율. 그래서 얘는 누구랑 역수다? 비기반 산업이 아니라 기반 산업 비율의 역수입니다. 기반 산업 비율의 역수. 359번 경제 기반 이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성장하려면 무슨 활동이 잘 돼야 된다? 기반 활동. 그래서 지역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건 기반 산업으로부터의 소득 증가에다 뭘 곱해서? 경제 기반 승수를 곱해서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제 기반 승수가 크다라는 건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서 그 지역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동네니까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더라도 그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발론에서 유일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경제기반 분석이잖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왔을 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안 푸셔도 상관없고 누구는 자주 나오니까 입지계수 구하는 건 자주 나오니까 얘는 꼭 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이 78페이지에 있는 마케팅이었죠. 개발 관련해서 마지막 단원이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은 일단 시장점유 마케팅과 고객점유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을 구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360. 시장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시장을 선점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시장 선점. 그래서 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STP와 사피 믹스가 있다. 그래서 그 STP와 사피 믹스에서
STP에서 STP가 뭘 뜻하고 4P믹스에서 네 가지 P가 뭘 뜻하는지는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TP에서 S는 세분화, 그래서 누구를? 수요자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까지. 그리고 T 전략은 그 세분화된 수요자 중에서 특정 수요자 집단인 표적 시장을 어떻게 하는 거? 선정, 정하는 거. 그리고 T 전략은 그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공급자와 차별하기 위해서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한 거? 차별시킨 거. 그래서 세 가지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4P 믹스에서 네 가지 P는 한글까지 물어봐 주면 다행이고, 심한 경우 25회 때는 영어로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P가 뭔지는 아셔야죠.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유통경로, 플레이스, 상품, 프로덕트, 그 다음 판촉 또는 홍보,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4P 믹스를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럼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는 거예요? 부동산 마케팅 중에서 4P 믹스 전략은 가격, 프라이스, 유통경로, 플레이스, 상품, 프로덕트, 그 다음 시장 차별화, 포지셔닝. 이 네 가지를 말한다. X. 왜? 포지셔닝이 들어갈 게 아니라 프로모션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1번.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창출해가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아이다 전략 사용되는 게 누구다? 고객점의 마케팅. 그래서 얘는 수요자가 아이다 전략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설명.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살까 두리번거리는 사람한테 물건 사라고 조르면 안 산단 말이죠. 그리고 물건 살라고 물건 들고 왔는데 점원이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어. 그럼 물건 못 팔아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소비자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을 다르게 하는 걸 고객점의 마케팅이라 부릅니다. 362번.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했던 종래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 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관계 마케팅으로 구별하시랬죠. 363번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S 전략하고 STP 전략에서 S 전략하고 T 전략을 혼동시켜서 틀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문제를 잘못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출제자들은 S 전략하고 T 전략은 눈에 불을 켜고 구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써놓은 건데, S 전략은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군집으로 어떻게 하는 거? 나눠 놓는 것까지를 S 전략이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세분화된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먹을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정하는 작업 자체가 뭐예요? T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까지는 어디? S. 그 나누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을 누굴 콕 집어내는 게 T.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관리론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많게는 7개까지 내는데 아마 올해는 그렇게까지 내진 않을 거예요. 한 4문제 정도 나올 테니까 웬만하면 다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79페이지는 감정평가론, 마지막 단원인데. (15% 내외로 출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6개에서 많으면 7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개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감평은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종류 공부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나 감정평가 규칙 6조에 나와 있는 현황 기준의 원칙하고 감정평가 7조에 나와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특히나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개별평가와 일괄평가는 구별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누구랑 누구를 잘 구별하세요? 3항과 4항에 나와 있는 부분평가하고 부분평가는 특히나 조심해서 구분하셔야죠. 부분이 아니라 부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출제되니까 조심해서 푸시고. 두 번째, 가치이론 부분에서는 일단 가치의 개념과 관련해서 가치하고 가격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가치 발생 요인 4가지 있었죠?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그 4가지가 어떤 것들인지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부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 형성 요인. 얘는 어차피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고, 이런 가치 형성 요인에는 다시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구체적으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구체적으로 개별 분석이라 불렀으니까 요 두 개 구별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공부 좀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연결해서 하나로 이해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치 재원칙이라는 거 있었죠. 재원칙. 그래서 얘는 13가지 원칙들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가서 자꾸 읽어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3문제, 많으면 3개, 적으면 한 2개 정도 출제하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를 웬만하면 틀리지 마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은 원가법 위주로 공부하면 되죠. 가치 평가하는 거, 가액 결정하는 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원가법에서는 공부할 게 딱 2가지를 했어요. 누구랑 누구? 제조단가랑 감가 수정.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은 공부할 게 딱 2가지를 했죠. 내용 묻거나 계산 문제 묻거나. 그래서 항상 2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제조단가에서 내용을 물어볼 건 3가지였죠. 개념, 종류, 구성.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어가 뭐랬어요? 기준 시점. 종류에서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성에서는 표준적 건설비에다 통상부대 비용을 더해서 구할 때 표준적 건설비에 꼭 뭘 집어넣어라? 수급인의 이윤을 꼭 포함시켜라.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에 제조단가에서 2번째 나오는 건 구하는 거죠, 뭘?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구하는 방법 2가지. 원래 4가지 있는데 시험 문제 내는 건 2가지였죠. 단위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변동률 적용법. 그래서 얘는 제곱미터당 금액 주어지고 전체 면적 주어지면 곱해서 구하는 거였고, 변동률 적용법은 뭐 하는 거? 시점 수정하는 거. 지수를 이용하든 아니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하든 시점 수정해서 구하는 거. 공부하셨던 거죠. 감가 수정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건 딱 2개. 개념하고 구하는 방법. 그래서 개념에서는 감가 수정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는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좀 외워두시면 좋다고 그랬고, 2번째는 감가 요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감가 요인. 감가 요인이 3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워두시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방법은 5가지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내, 관, 분, 시, 임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내용을 물어보지만 내용연수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누구? 정액법에 대해서만 뭘 물어본다고 그랬습니까? 계산 문제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계산하는 식은 하나 외워두시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원가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은 일단은 얘는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을 비교하는 거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거래 사례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똑같은 애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우니까 2번째 해야 될 건 그 거래 사례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 해야 된다? 정상화 또는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이 보정 또는 정상화 작업에서 첫 번째, 보정해야 될 게 4가지 있었잖아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사정 보정. 2번째, 시점 수정. 3번째, 지역 요인 비교. 4번째,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이 4가지에서 공부하실 건 개념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생략하는 경우 알아두시라 했죠. 그럼 2번째 물어볼 건 당연히 뭐예요? 실제로 비중가액 구하세요. 그럼 비중가액 구할 때는 거래가 됐었던 사례 가격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니까, 보정치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질 테고 뭐만 구할 줄 아시면 돼요. 보정치만 구할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내는 틀 정해져 있었잖아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보다 어떠하다. 그랬을 때 은는 이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서 걔 점수 더하거나 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배웠던 거 다죠. 그러니까 거래사례비법은 계산 문제 물어보면 뭐만 구할 줄 아시면 되고,
보정치만 구할 줄은 아시면 되고, 내용 물어보면 네 가지 보정작업의 개념하고, 최근에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뭘 묻더라? 생략하는 경우를 특히 많이 물었어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거 이제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 배웠었고, 얘는 일단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하더라? 개념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를 순수익을 일정한 율로 환원하여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공부할 거 첫 번째가 순수익.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전통적 소득접근법에서는 이 순수익을 뭐로 보더라? 순영업소득으로 보더라. 그러니까 순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할 게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 공부하실 게 이제 환원율인데, 이 환원율은 뭐랬어요?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뭐가 반영된 수익률이다? 자본 회수율이 반영된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을 구하는 방법인 뭐 공부하시면 돼요? 환원 방법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별도로 공부했던 건 두 가지예요. 환원이율하고 환원 방법. 그래서 환원이율도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5가지 어떻게 외우셔라? 시, 조, 투, 엘, 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용 물어본다고 그랬고,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이 두 가지는 실제로 계산하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원 방법은 원래 종류가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4가지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법이거나 또는 직선법인 경우에는 실제로 죄송합니다. 자본회수율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할만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는 연금법하고 상환기금법은 공통점하고 차이점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당지분환원법하고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얘도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돼. 저쪽에서 있는 것만 열심히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우셨던 거 하나 더 있죠. 6번 여기다 쓸게요. 법조문.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조문 2가지 있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부르는 감칙이라 줄여 부르는 애. 얘는 뭐 공부하시랬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여러 개니까 그 물건별 평가 방법을 외워두시라고 했고, 그럼 또 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 물어보니까, 가격공시제도 물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토지와 주택으로 나눠서 공시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그래서 토지는 표준지와 개별지로 나눠서 공시하고, 단독주택은 토지처럼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으로 나눠서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다. 그래서 공시주체 누구냐, 날짜 언제냐, 그 다음에 어디에 써먹느냐, 그 정도는 외우시라고 했던 거. 이런 분위기니까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79페이지로 가셔서, 구체적 내용 가셔서 79페이지. 감정평가의 기능은 좀 외워두시자고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감정평가의 분류 중에서는 법조문 좀 외우세요. 이제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 외우셔서 1번에는 현황기준의 원칙에서 제6조 현황기준의 원칙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 언제는 이제 다 외우죠. 그래서 기준시점의 정의는 감정평가에 산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고, 그 날짜를 법에서는 언제로 정해놨다? 9조 2항에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그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오늘 날짜로 평가해달라고 했으면 그 오늘의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현황기준의 원칙. 근데 이 항에서 3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그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과는 다르게 뭘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일정한 뭘 붙여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2번에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은 7조 1, 2, 3 사항의 내용은 옛날과 똑같아요. 이름만 빠진 거니까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1항과 2항에 있는 개별평가와 2항에 있는 일괄평가 구별 못할 일은 없으니까 3항에 있는 구분평가랑 4항에 있는 부분평가는 구별 잘 하시라고 그랬죠. 두 개 구별할 때 전체 가격을 매기되 서로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했다. 그럼 이걸 3항에 있는 구분평가라고 부르는 거고,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결합된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그 일부분을 따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 일부분만 평가할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면 전체 가격은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필요해진 일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한다면 부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구분해서 매겼느냐 전체는 안 매기고 그 일부분을 평가했느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죠. 366번 감정평가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까지 포함하여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현황 기준의 원칙에서 가로 안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용이거나 불법적인 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한다. 현황 기준의 원칙에서. 그 다음 367번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죠. 이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날짜를 감정평가서 작성을 끝난 날짜로 말한다. 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368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요. 이건 원칙. 근데 9조 2항 단서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어떻게 될 수 있다? 정해질 수 있다. 근데 그 정해진 날짜에 가격조사가 어떨 때만 가능할 때만 그 정해진 날짜를 뭐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으로 할 수도 있다. 369번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질문, 여러 번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었고 여러 번 설명했던 질문이죠.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다. 그래서 그 저촉된 부분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건 뭐로 봐야 되지만 구분평가로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저촉된 부분이 어떻게 됐대요? 수용. 그래서 그 수용당한 부분만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상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치는 평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수용당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가치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부분평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평가와 부분평가 구별하는 거예요. 3항에 있었던 구분평가는 전체를 매기되 구분해서 매긴 거고 부분평가는 이름 그대로 일부분만 평가한 거고 구별되죠 뭐.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감정평가의 종류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잘 구별하시고 특히나 법조문들은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고 3번에 있는 가치의 개념은 그 표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가치와 가격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 현재값이냐 미래값이냐 한 개냐 여러 개냐 이제는 그만 헷갈릴 때 됐죠. 다만 조심하실 건 가치와 가격에 불일치가 생기는 건 항상 언제다? 단기. 가격 왜곡이 생기는 것도 항상 언제다? 단기. 단기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맨날 했고 364번 가치는 가격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치가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요. 근데 가격은 이런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그 물건이 가치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65번부터는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365번 항상 헷갈리지 마시라 했던 거 항상 영향은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형이 동생한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 부른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맨날 형 동생 해봐야 실제 말로 돼 있는 걸 못 풀면 의미가 없어요. 말로 돼 있는 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66번 가치 발생 요인에는 종류가 4가지 있다고 있죠. 이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만족감인 효용 그 다음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상대 기효성 그 다음에 구매력까지 갖춰야 된다라는 유효수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경제적 요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물리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남한테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전성과 같은 법률적 요인 이 4가지를 합쳐서 뭐란다?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이런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물었던 거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생긴다? 가 아니라 결합돼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물었었죠. 그 다음 367번은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얘기인데 개념은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외우고 계실 필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두고 뭐란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다. 그래서 367번은 문제집 풀면서 많이 등장했던 가치 형성 요인의 두 가지 특성.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변동성. 그 다음에 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 그리고 368번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두고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두고 개별 분석을 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은 잘 안 물었어요. 다 뭐 묻는다? 발생 요인을 주로 묻습니다. 네 가지 어떤 것들인가? 걔네들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문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드렸던 거 구별하는 거에서 제발 혼동하지 말으시라고 했던 게 사실은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분석해서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두 가지 뭘 확인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과 가치 수준을 확인하는 게 지역 분석이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부동산에 뭘 분석해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뭐다? 개별 분석.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이냐, 가치 수준이냐, 구체적 가치냐 맨날 구별하라고 얘기해도 실제 문제 만나면 틀리는 분 꼭 있다는 거죠. 혼동하지 마시고. 나머지 뭐 분석의 순서는 지역 분석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후행 분석. 그다음 분석의 성격은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를 분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석의 성격은 광역적이고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만 살피니까 부분적이고 개별적이고 미술적일 수밖에 없고. 다음 한 페 넘겨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지역 분석의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부동성과 인접성.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개별성. 가치와 재원칙과 관련해서 지역 분석은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외적 원칙인 적합 원칙과 관련돼서 이거 위배되면 무슨 감가한다? 경제적 감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의 특성을 살피니까 내적 원칙인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이게 위배되면 무슨 감가한다? 물리적 감가 아니에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런 것도 연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안 적어놓으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1년 내내 한 얘기인데 그래서 맨날 적고 또 외우고 맨날 적고 또 외우고 그런 거죠. 근데 시험 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 현장에 갈 때는 적어놓은 걸 들고 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적어놓은 걸 자꾸 내 머릿속으로 집어 넣으셔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적으면 되지 뭐. 383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 중에서 384번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랬죠. 385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직접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유사 지역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가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 안에 존재해야 된다? 동일 수급권 안에 존재해야 되고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근 지역과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6번 유사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비중가액을 구할 때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선택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건 인근 지역이고 사례 부동산은 유사 지역에서 찾았으니까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란 얘기죠.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했으니까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개별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87번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최유효 이용과 표준적 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문제 풀면서도 설명했던 건데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긴 하지만 이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최유효 이용인지를 살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13가지는 개념들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그래도 문제 풀기가 편한 게 이름의 개념들이 웬만하면 나오죠. 근데 그거 유추하기가 힘든 게 딱 두 개 있어요. 누구랑 누구? 적합과 균형.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특히 구별 잘 하시라고 했었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이름 보면 개념 대충은 나오니까. 391번 최유용의 개념. 맨날 용어는 쓰지만 개념 정의를 안 했었으니까 개념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용도를 두고 그 부동산에 뭐라 부른다? 최유효 이용이라 부릅니다. 392번은 아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하면서 적어드렸던 거 다시 써놓은 거죠.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해야 된다고 그랬고 경제적.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두 개 바꿔놨으니까 잘 하시고. 시험 문제는 393번처럼 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치의 재원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풀 줄 아시면 돼요. 틀린 거 찾아요. 1번. 가치의 재원칙의 개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게 가치의 재원칙이고. 2번. 대체 원칙. 그럼 이름 그대로 대체재 가격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원칙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를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대체재라 부르니까 그 대체재의 가격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관돼 있다.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고 유용성이 동일한 물건 두 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뭐 산다? 싼 거 사겠죠.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 중간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말에서 쉼표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끊어 읽으라는 거예요. 끊어 읽으라. 그러면 그 뒤에 쉼표 뒤에 있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이 문장은 어디랑 연결해야 돼요? 균형의 원칙은 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야 돼. 바로 연결관계가 안 될 때 쉼표를 붙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럼 틀린 데가 있었어. 이거에 없어요. 균형의 원칙을 내적 원칙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랬어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다뤄서.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죠. 그럼 틀린 건 뭐가 틀린 거예요? 쉼표 앞에 있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 말이 틀린 거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원칙이 아니라 뭐요? 외부적 원칙이에요. 외부적 원칙. 그러니까 얘는 몇 글자 틀린 거예요? 딱 한 글자 틀렸어요. 내부를 뭐로 바꾸시면 돼? 외부. 그래서 국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러니 한글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지.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4번. 기회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그래서 기회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기여도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각 구성 부분에 뭐를 합한 게? 기여도를 합한 게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 했었고. 5번. 변동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계속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다 개념 제대로 설명했고 누구만? 3번에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구별하는 거 말장난으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3번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6번에 있는 감정평가의 3방식하고 법조문을 외울 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